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이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는 을이 이행을 청구하고 을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추인이 되겠지만 갑이 이행을 청구하고 갑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겠죠. 따라서 4번 보시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요것만 뭐죠? 추인입니다. 나머지 것들 1번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거 추인 아니죠?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행해 양도한 경우, 이것도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고. 3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소를 을에게 제공했어요. 이건 추인이 아닌데 만약에 을이 이 별말 없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수령을 했다. 여기까지 나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갑이 일방적으로 한 것만으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5번 조심하시는데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을이 권리를 양도한 건 맞긴 맞는데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취소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추인이 아니겠죠? 답은 4번입니다. 33번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거 반사회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첩으로 나오는데 첩이 아니라 부부래도 반사회적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갑이 을 처에게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이혼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라고 특약을 하면 이게 뭐예요?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고요. 이혼하면 반환하는 특약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겠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이고. 따라서 첩이 아니라 뭐라도요? 부부래도 반사회적. 이게 참 신기한 게 원래 판례는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 조심하시기 바라고. 물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니까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인데 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해제는요 대표적인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제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하니까요. 다만 우리 판례는 예를 들어서 6월 2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형태의 조건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행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니까 이러한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두 번째, 이것이 정지 조건이라는 점 주의하셔야 돼. 자,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정지 조건으로 이해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냥 여기까지만 할 것 같은데 자동으로 해제가 되므로 해제한다라고 특별히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해제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굳이 해제한다라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맞죠? 이것도 많이 했죠. 정지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이 정지조건이므로 정지조건임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조건이란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고요. 따라 누가 입증하게 되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을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것도 결국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해제된다는 의미고요. 이러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됩니까?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또다시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하고 5번 질문하고 같이 좀 기억해 두시 바라고, 다시 말하면 요거는 해제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임도 주의하시고요. 답은 4번인데 4번은 별 의미가 없어요. 4번.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 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한 것만으로 합의서의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뭐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34번입니다. A는 B가 A 소유 갑 건물을 1년 내 1억 원 이상 팔아주면 동인 소유 을 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A가 B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갑 건물을 매도해 주면 을 건물을 증여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물론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조건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갑이 A가 요 갑 건물을 병에게 처분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조건 성취를 신의 측에 반해서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갑 건물을 팔아주면 을 건물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놓고는 갑 건물을 병한테 팔아먹으려면 B는 갑 건물을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조건 성취를 신의 측에 반해서 뭐 한 거예요?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B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갑 건물을 팔면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자고요. 1번.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됐다면 이행불능이죠.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B가 1년 내에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이 팔면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2번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안 되냐면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자,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효조입니다. 자, 지금 갑 건물을 팔면 을 건물을 주겠다는 것은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인데 지금 팔기 전에 갑 건물이 없어졌다면 B 입장에서는 갑 건물을 팔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그래서 불정무에서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B는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을 건물에 대하여 자기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러한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하죠? 가 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B가 1년 내 갑 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갑 건물을 9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거죠. 조건 성취를 신의 측에 방해해서 방해한 것이니까 B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을 건물을 약속대로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B는 A에 대하여 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입니다.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 B가 1년 내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으로 판 경우 증여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 사이에 특약에 의해도 그 효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약간 좀 답이 김이 좀 빠지죠. 35번입니다.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뭐죠?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해놨죠. 1번 기간을 10운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 기산한다. 맞죠? 2번 채무예행기를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는 않는다. 이거 우리가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하죠. 3번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 말일에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고요. 4번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뭐죠? 산입하게 되고요. 5번 주월 또는 연에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X입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월 또는 연에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X인데 항상 저는 기간 가지고 고생하네. 5번은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36번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한 효력이 있다. 정확히 맞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 효과는 뭐가 있죠? 소급효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뭐가 없죠? 소급효가 없죠. 2번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소멸시효 이익도 미리 뭐 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지만 완성 전에는 소멸시효 이익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맞죠? 이것도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고 4번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제척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했죠. 5번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정지제도도 제척기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태도죠. 답은 2번입니다. 37번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맞는 질문이고 또 최근에 우리 변리사 시험했나요? 이 법률상 장애를 뭐로 바뀌었어요? 사실상 장애로 바꿔서 오답으로 만든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고요. 3번 정지조건부 권리죠. 그러면 정지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고 조건이 성취가 돼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조건의 미성취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정지조건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하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 손해가 발생된 때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X. 이것도 몇 번 했죠. 그죠? 이때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로 법원이 결정해 줘야 되고 이것도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 총칙이 끝났고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갑니다. 1번 물권의 본질,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 이른이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차 목적물의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원칙적으로 직접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으면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예방이나 담보입니다. 또는이라는 거죠. 예방이나 담보.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은 점유권에 기한 것이든 소유권에 기한 것이든 다 공통돼요. 그래서 예방 청구는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방과 함께 둘 다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참 잘 되는 형태의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4번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는 못하고요. 5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다만 등기라면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되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2번
관습법상 물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맞고요. 이걸 우리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요 물권 법정주의에서 이 법이 결국은 법률과 뭐죠? 관습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법률은 뭐만을 말하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그래서 민법 1조와 항상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법률은 뭐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2번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바 이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상 물권의 한 예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꼭 기억해 두자 그랬죠. 그래서 첫째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죠.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관습법상 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만 오로지 뭐죠?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따라서 3번 온천에 관한 권리도 관습상의 물권에 포함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돼서 가끔 나오는 게 지금 온천권 관습법상 물권 아니라는 거 가끔 나오고요. 뭐 사도 통행권 이런 것도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는 거 가끔 나오고, 뭐 근린공원 이용권 뭐 이런 것도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죠.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된다. 이것도 뭐예요? X다. 왜냐하면 관습법상 물권은 오로지 세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러면 매매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매매로 달라졌습니까? 이때는 뭐가 나옵니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므로,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 매매 이외에 증여, 강제정매, 국세 찬압 처분에 의한 공매 등이 있다. 맞는 질문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제외되는 걸 기억하자 그랬죠. 매매 기타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5번 같은 질문은 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쭉 나열되는데 뭐가 들어가 있으면요, 환지가 들어가 있으면 뭐죠?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행의 실효죠. 원인행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5죠. 그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물권자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 침해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자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또 아니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자라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는데, 다만 건물의 철거 청구죠.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에게 해야 되고요.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에게는 철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례 문제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다죠. 1번. 2번.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요건데. 땅이 갑의 곳이고 우리 갑의 땅에다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했다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기 때문에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을에게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판 경우에는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X죠. 신축자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점유자인 건물의 양수인 제3자가 상대방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올리지 않습니다. 4번. 임차인은 목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데 이게 좀 지문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권한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5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한 견해가 대립된다. 맞는 질문이고, 우리 민법에서는 항상 견해가 대립된다는 말은 무조건 뭐죠? 맞는 질문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내죠.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입니다.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는 물권법에서 8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낼 거거든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하지만,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죠? 판결이죠. 판결 중에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아까도 했죠, 그죠?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득쇼.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이죠. 기억은 전세권 설정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란 말을 일부러 숨겨놓은 거예요.
계약이니까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니은번 저당권 설정 계약이겠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디귿번 경매 법률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 경락인이 경락댁을 완납하는 순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리을번 상속도 뭐죠? 법률행위가 아니고요. 미음번 신축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뭔가요? 사실행위죠.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 답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4번이 답이고, 비읍번 매매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계약과 단독행위는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5번입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에 관한 판례 태도가 아닌 것은 1번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등기의 유효 무효 문제는 전혀 생길 수가 없고요. 2번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안 됐다는 얘기죠. 말소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이죠. 그죠? 말소 등기는 무효인 거죠. 4번. 3번. 말소 회복 등기 정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이다. X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더라도 이것이 실제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을 때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등기니까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 5번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며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5번 질문과 관련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저당권이죠. 저당권. 일단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물론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소가 불법하다는 얘기니까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요 저당권은 소멸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따라서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한 푼도 돈을 못 받겠죠. 그래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이거 하나 좀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싶은데 또 시험은 또 은근히 잘 내는 것 같아요. 6번 이중 등기에 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등기부에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뭐 하지 않냐면 고려하지 않아요. 1번 이중 등기 무효 원칙은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에 파생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개 부동산에는 한 개 등기 용지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2번 동일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무조건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무효이다. 다시 말하면 선 보존 등기는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3번 중복된 보존 등기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관해서 종래 실체관계에 따라 유효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등기 명인이 같은 나라든 선보존 등기에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는 무효죠. 이 4번 때문에 꼭 넣어놨는데 뒤에 이루어진 등기라도 등기부 취득시 요건인 등기로 될 수 있다. X죠. 그죠? 다시 말하면 등기부 취득시에 의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이 없지만 후보존 등기, 다시 말하면 이중 보존 등기여서 무효인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하지 못합니까? 등기부 취득시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5번 위의 판례 변경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중복 등기 유형에 따라 등기 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중복 등기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 특별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다. 맞는 지문인데 의미는 없습니다. 7번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중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자,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1번 소유권 이전들을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자임을,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므로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고요.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도 유효해야 되므로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따라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을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에게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정이 언제 깨지느냐면은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반대 입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지고요.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추정이 깨지고요. 세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추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좀 정리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2번 허무인으로부터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이고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도 그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X.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는 경우는 추정이 뭐가 되죠? 깨집니다. 3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요.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말소가 됐더라도 물권이 뭐 되지는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으니까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추정은 누구한테 돼요? 전 소유자의 갑에게도 추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8번부터 보도록 하죠.